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네, 4강에서는 신세계 지역을 대표하고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의 5개의 나라와 대표적인 산지 또 대표하는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와인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와인이 어느 나라의 와인이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품종이 어떤 품종이냐.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의 취향을 알아갈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호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면적은 6위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바다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하는 지역 와인 산지 역시 총 4개의 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입니다. 그 다음에 뉴 사우스 웨일즈, 그 다음에 빅토리아주, 물론 서우주 지역의 마가렛 리버라는 산지 역시 중요한 산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온도가 서늘하기보다는 좀 더 높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좀 더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주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은 바로 프랑스 3대 산지에서 주품종이었던 북부론의 주품종이, 거기는 SYRAH, 쉬라라고 발음하고, 호주에서는 같은 품종을 SHIRAZ, 쉬라즈라고 하는 거죠. 호주라는 지역은 바로 지역적인 특색과 그 지역 중에 유명한 산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로 알려져 있는 도시지만 와인의 중심 도시는 저희가 애들레이드를 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커다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들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아들레이드 도시의 근처에 있는 와인 산지, 바로 쉬라즈 중에서도 최고의 와인 산지인 바로사 밸리를 좀 기억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에 나파밸리가 있듯이 호주를 대표하는 바로사 밸리를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에덴밸리 지역에 리슬링을 품종으로 하는 화이트 와인 산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야라밸리라는 지역에 조금은 서늘해서 오레곤과 뉴질랜드까지는 아니지만 야라밸리의 호주 와인 중에는 아주 극소량의 피노누아를 재배하는 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즉 서우주 지역인데요. 바로 마가렛 리버라는 지역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가렛 리버는 서우주 도시인 펄스라는 도시랑 가까운데요. 놀랍게도 전체 호주 와인 생산량의 2%밖에 나오지 않지만 생산되는 모든 와인의 포지션이 프리미엄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적지만 마가렛 리버는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가장 프리미엄 와인 생산지이다. 그래서 리오인 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의 이 마가렛 리버 와인들이 수없이 많이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호주는 놀랍게도 1788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와인의 시작을 하게 돼서 1950년대 이후로 펜폴주의 맥 슈베르트라는 세계적인 와인메이커를 통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펜폴주 와인 중에서도 가장 윗급의 와인이 저희가 펜폴즈 그레인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펜폴즈 그레인지를 만들었던 맥 슈베르트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을 했던 와인 메이커입니다. 심지어 펜폴즈 오너한테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 스타일의 펜폴즈 그레인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와인 컴피티션에 출품을 하게 되고 펜폴즈 그레인지가 우승을 하면서, 아니 호주에도 이런 놀라운 와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라는 미국 와인의 아버지의 로버트 mondavi처럼 어떤 펜폴즈 그레인지의 맥 슈베르트 역시 호주 와인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호주 와인의 어떤 레전드를 얘기할 때는 이 펜폴즈 그레인지를 언급하지 않고는 호주 와인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주 와인들은 지금 국내에서도 다양한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고 7대 수입국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 와인입니다. 호주와 근처에 있지만 좀 뉴질랜드로 좀 떠나볼까요?
뉴질랜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뉴질랜드가 이제 최남단, 즉 위도 30도와 50도에 있다면 이제 남방 한계선에 걸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굉장히 서늘한 지역입니다. 서늘한 지역이다 보니까 호주는 레드 와인이 주 생산지라면 반대로 뉴질랜드는 화이트 와인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고요. 보르도에서 약간 재배되고 있는 소비뇽 블랑의 원산지는 그쪽이지만 뉴질랜드에 넘어와서 이 소비뇽 블랑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뉴질랜드가 가장 주력으로 재배하고 판매되는 품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섬과 남섬으로 뉴질랜드가 구성되어 있지만 남섬에 대표하는 지역 말보로 지역이죠. 그래서 그 말보로 지역의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들이 전 세계에서 가성비 최고의 화이트 와인으로 꼽히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뉴질랜드의 많은 와인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정하보 소믈리에님, 3만 원 이하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 주세요. 예, 단언컨대 뉴질랜드의 화이트 와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자리에 가셔도 식전주라든지 가벼운 음식들과 즐기기에는 너무나 좋은 궁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한강에 피크닉을 가셨는데 와인을 먹고 싶은데 와인까지 챙겨서 딱 갔는데 와인 잔까지 다 챙겨갔는데 아플싸 와인 오프너를 챙기지 못했으면 당황스럽죠. 근데 뉴질랜드의 특징은 바로 스크류캡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생산량의 거의 이제 90%가 거의 다 스크류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너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 뉴질랜드 와인 산업이 성장하면서 북섬의 혹스베이라든지 기스본 같은 여러 지역들의 와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명보다는 레드와인 품종을 이야기하면서 뉴질랜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피노누아입니다. 미국의 오레곤과 부르고뉴가 원산지이지만 재배 가능 지역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피노누아의 원산지를 더불어 재배하기에 적합한 때루아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르고뉴 지역이 가장 높은 가격의 피노누아라면 중간 가격은 미국의 오레곤주가 있고 가장 엔트리급의 피노누아를 맛보고 싶다면 바로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를 선택하시고 뉴질랜드 최초의 와이너리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베이라는 와이너리여서 클라우드 베이의 피노누아와 클라우드 베이의 소비뇽 블랑은 정말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와인이자 가성비가 좋은,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밸류 와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즉 밸류라는 게 가치니까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가치가 높은 와인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뉴질랜드의 클라우드 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질랜드와 호주는 비슷한 지역에 있지만 어떤 그 뉴질랜드의 위도상 서늘하기 때문에 호주가 레드 와인을 주품종으로 한다면 뉴질랜드는 화이트를 주품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산지는 말보로 산지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서 이제 와인샵에 가셔서 와인들을 보실 때 훨씬 더 와닿게 이제 와인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세계 지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는 게 바로 희망봉이죠. 희망봉을 건너서 이제 인도로 갈 수 있는 많은 항로들이 개척됐었는데요. 지역을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스텔렌보시라는 지역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렌보시에는 또 스텔렌보시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의 양조학과가 이 남아공의 와인들의 품질을 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만 맛볼 수 있는 품종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포도의 품종은 저희가 피노따지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교배한 거냐면 피노누아라는 레드와인 품종과 생소라는 두 가지의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와인이 바로 피노따지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 중에 다양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 즉 품종 하나를 가지고 스파클링도 만들고 드라이한 화이트도 만들고 약간 스윗한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거면서 남아공을 대표하는 포도 품종이죠. 바로 슈냉 블랑이라는 품종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남아공의 와인들이 그렇게 많이 약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제 소믈리에 시각에서는 남아공 와인 역시 밸류 와인들을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아공을 넘어서 드디어, 제가 왜 드디어라는 표현을 했냐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 칠레입니다. 더불어서 칠레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등재가 되어 있냐면 가장 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위쪽에는 아타카타라는 사막이 있고 아래는 남극이 있고 옆에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필록셀바가 유일하게 침범하지 못했던 포도밭 중에 하나가 바로 칠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위에는 사막과 아래는 남극, 옆에는 안데스 산맥이 있으니까 병충해가 칠레의 포도밭을
침투하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죠. 지형적인 특정상. 이 칠레 산 중에 가장 중요한 와인 산지가 바로 마이포밸리입니다. 그래서 칠레는 길다 보니까 어떤 품종이 주역이다 보다 화이트 와인도 재배가 되고, 물론 조금 더 레드 와인을 많이 재배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칠레 와인 중에서도 카베르네 소비뇽, 앞선 우리가 1강에서 포도의 품종에 대한 특징을 얘기했듯이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품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베르네 소비뇽이 칠레를 대표하는 품종이고, 그리고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와인의 이름은 3글자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한 번 드신 와인을 2번 떠올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칠레는 마케팅적으로 그런 와인들을 많이, 즉 이름이 짧고 대표하는 우리나라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칠레 와인인데요. 몬테스, 1865, 카르멘, 얄리 이런 와인들이 다 3글자가 넘어가지 않죠. 심지어 하루에 1000병이 팔리는 와인 중에 G7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짧을수록 대중들께서 그 와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쉽게 살 수 있고, 또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10,000원에서 20,000원에 데일리 와인으로 드시기에 적합한 와인 가격의 포지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칠레가 거의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수입량으로는 한국에서 1위를 아마 차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마이포밸리에는 프랑스의 보르도에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많은 합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칠레 최고의 와인은 샤토몬토 로칠드가 합작을 해서 만든 1997년도에 칠레를 대표하는 콘차이토로라는 회사와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알마비바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또 알마비바라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서로의 어떤 콜라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와인이 바로 칠레 최고의 와인이 1997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 또 콘차이토르는 뭐 돈멜초라든지 그다음에 클로 아팔타라는 다른 와인들을 만들게 되면서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 칠레 와인들이 2000년 이후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칠레 와인은 많은 투자를 통해서, 즉 와인 산업이 정부가 투자할 정도로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칠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광업을 들 수 있고, 2번째가 농업인데 그 농업 중에서도 바로 이 와인 산업이 국가적으로 뛰어드는 산업이고, 전 세계에서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즉 우리나라가 수출형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칠레는 와인 산업의 수출형 와인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하부 지역에 카사블랑카 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카사블랑카 밸리는 좀 서늘합니다. 바다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 와인이 칠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카사블랑카 밸리 같은 지역에서는 좀 서늘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도 재배한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레는 굉장히 다양한 혁신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베르네 소비뇽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들, 심지어 피노누아들도 조금씩 이제 칠레에서 하고 있어서, 아까 오레곤과 뉴질랜드가 대표하는 신세계 산지지만 칠레 역시 다양한 도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결과들을 조금씩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아메리카의 보르도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보르도에 여러분 가장 큰 특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가지 품종을 블렌딩한다고 그랬죠. 카베르네 소비뇽을 주품종으로 멜롯과 카베르네 프랑, 말백, 뿌띠베르도, 그렇게 품종을 블렌딩하는 스타일의 와인들을 역시 칠레에서도 롤모델로 삼고 있고, 칠레에 대표하는 최고의 와인들 클로 아팔타, 콘차이토로의 돈멜초, 몬테스 M, 이런 와인들 전부 다 그런 클래식하고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처럼 목 넘김 이후에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되는 그런 레드 와인들을 롤모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4강의 뉴월드 와인들의 5가지 나라 중에 가장 마지막 국가이자 칠레 바로 옆에 안데스 산맥을 넘으면 바로 있는 아르헨티나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으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찍히는 와인 산지를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관령의 고냉지 채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멘도자라는 지역은 즉 100m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서 와인 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 세계 와인산 중에 가장 높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산지가 지금 이야기할 아르헨티나이고, 아르헨티나의 가장 중요한 와인 산지가 바로 멘도자입니다. 멘도자는 무려 아르헨티나에 한 5개의 산지가 있지만 그 산지 중에 65%,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와인 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레드와인 품종 한 가지와 화이트 와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보르도에서는 마이너 품종이었던 말백이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주품종이 됩니다. 색깔은 굉장히 진하고 퍼플빛을 띠고요. 이 말백은 탄도도 높고 타닌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 품종의 토착 품종인 토론테스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착 품종 역시 샤도네이와 소비뇽 블랑 국제 품종도 중요하지만 이런 토착 품종 역시 그 품종만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토론테스가 아마 2만 원 언더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와인 마트에서 샵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음해보셔 한국 음식들을 같이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은 페어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뉴월드를 대표하는 5개의 지역들의 특징들을 조금 빠르게 어떤 대표하는 산지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품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지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품종들에 대한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와인을 계속 접근해 가시면 훨씬 더 풍요롭게 와인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